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사장, 암 치료의 급소. 암 치료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이 세상에 똑같은 암은 없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제롬 그루프먼 박사는 2007년 출간된 그의 저서 닥터스 싱킹에서 모든 환자는 움직이는 관역이다. 따라서 어떤 진단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1차 진료의 현실에 대해 지나가는 기차의 차창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진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어떤 진단도 질병 자체의 본질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피상적인 영상, 의학적 검사나 임상 병리학적 검사만으로 질병명을 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루프먼 박사는 의사들이 환자의 소통을 통해 증상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암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게 경험하는 질병이다. 암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으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정확히 동일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체의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 중에서 최소 350개가 암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합이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0억 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50개 유전자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0억의 수조 배가 넘는 유전자 조합이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암의 유전자 조합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암은 다양한 바람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람원의 종류는 크게 화학적 바람원, 물리적 바람원, 생물학적 바람원, 대사적 바람원, 유전적 바람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암 환자는 서로 다른 바람원에 노출되고 바람원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와 같은 농도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효율도 달라진다. 심지어 동일한 바람원이라도 유전자에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종류와 결과는 각각 다르다. 여러 바람원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 비율과 상호작용 역시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암은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유일무이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암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동일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폐암 2기이면서 조직학적으로 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학적 편의를 위해 같은 분류로 묶은 것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암이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 재발 여부, 전이 가능성, 생존 기간 등도 환자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암은 환자마다 고유하며 일반적인 통계 수치는 참고 사항일 뿐 개인의 예우를 정확히 나타내지는 않는다. 유방암은 특히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여 유전자 분석이 치료 방향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유방암 환자의 예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는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 발병 당시 연령과 인종, 호르몬 수용체와 HER2 유전자의 유무, 병리학적 등급, 종양 성장 인자의 존재 여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 BRCA 유전자의 변이 유무 등이 포함된다. 많은 변수에 의해 유방암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병기라도 모든 유방암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암은 모든 환자에게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인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 치료율이 왜 사람마다 다를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시립암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내가 시행하고 있던 면역요법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암 치료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동의했던 한 가지는 똑같은 암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암은 각각 다른 질병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질병은 잘못된 생활 양식의 결과이며 치료법은 환자마다 달라야 한다는 완고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날이었다. 왜 어떤 사람은 완치되고 어떤 사람은 재발하는 것일까? 똑같은 암은 없기 때문이다. 조직학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구성 유전자가 다르고 인체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개인별 환경적 요인도 모두 다르다. 세분화된 암의 종류는 의사들끼리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이다. 암의 상태를 보면 악성인지 양성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겉모양만 봐서는 구분할 수 없다. 혹인지 암인지, 편평세포암인지 선암인지 논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똑같은 암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직학적으로 같은 암이라도 그것은 현미경적 소견에 불과하다. 사람마다 암이 발생하는 요인이 다르고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환자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질병도 각기 다르다. 이 사람의 위암과 저 사람의 위암은 완전히 다르고 구별조차 어렵다. 현실적으로 의사는 같은 암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암 환자는 자신이 걸린 암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은 치료하면서 나는 어떠한 암 치료 이론도 개별 환자에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병명의 암 환자에게 동일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암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반면 어떤 환자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오히려 암이 커지고 악화된다. 의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치료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폐암이고 선암 종류인데도 치료 결과는 환자마다 다르다. 개인별로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암도 똑같은 암의 재발도 없다는 것이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조차 당황스러워한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소문이 퍼지면서 특정 암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특정 식이요법에 열광하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들은 큰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그 방법이 사이비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이비는 아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식이요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뿐이다. 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 식습관인 환자에게는 식이요법이 탁월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암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 된다. 모든 모든 환, 음,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는 대신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 급소 2. 암은 내가 만든 질환이다.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자 질환이다. 암은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성장과 분열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암이 발병하면 세포가 정상적인 성장과 분열 과정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거나 자연스럽게 소멸해야 할 시점에도 죽지 않고 종양을 형성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액이나 림프계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암은 유전자의 변이로 발병하는 유전자 질환이다.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시작된다. 정상세포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소멸하지 않고 무한정 증식하게 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포 덩어리가 종양으로 성장하고 주위의 정상 조직을 파괴하면서 암으로 발전한다. 이모? 음소거 돼 있어요, 이모. 84쪽. 화면 터치하고 음소거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암은 발생 부위와 세포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며
진행 속도와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 암의 발생 과정, 자극, 바람 개시, 암 발생 촉진, 암세포 변이, 암의 전이, 흡연 항물질, 자외선 방사선, 노화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정상세포, 돌연변이 세포 증식, 암세포 증식, 암세포 증식, 돌연변이 세포, 전암병변, 악성종양, 암 발병. 대부분의 암은 후천적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암 유전자는 물려받은 것일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둘 다 정답이다. 그러나 암 환자의 유전자 요인은 약 6%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암세포는 외부의 나쁜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나쁜 자극에 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이 뒤틀리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암은 대부분 후천적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환경,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다. 암은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 유전과 개인의 면역 상태, 생활습관 요인, 나쁜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약물 오남용 등, 환경적 요인, 식품 첨가물, 발암물질, 자외선, 방사선, 환경오염, 바이러스 등이 있다. 최근엔 특히 식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암 발생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섭취한 음식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선택하고 양쪽 유방을 절제했으며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안젤리나 졸리처럼 선천적으로 유전적 요인을 가진 경우는 전체 암 환자의 6%에 불과하다. 암 발병 원인, 후천적 원인 유전자 변이, 환경, 생활습관, 스트레스. 선천적 원인은 5%. 대부분의 암은 후천적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즉, 암은 환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조건들로 인해 스스로 만든 질환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존의 의학적 치료와 처치만으로는 암의 재발을 막고 완치하기 힘들다. 암은 단순히 치료만으로 쉽게 정복되는 병이 아니다. 암을 극복하는 길은 암 환자 스스로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여러분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암 유전자 검사인 셀스캔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 셀스캔 검사는 이로움 그룹 산하의 휴진바이오 연구소에서 개발 및 보급되는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 검사가 삶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암 유전자 검사에서 특정 암에 대한 경계 단계라는 결과만 나와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후 유전자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암 후 다단계 변환 과정. 암은 기본적인 세포의 법칙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상세포는 정교한 세포 조절 기능의 통제를 받으며 성장하지만 암세포는 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증식한다. 삶의 규칙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상 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암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이다. 종양의 다단계 변환 과정엔 각 단계마다 암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 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암은 일생 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다단계 전원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암의 다단계 변환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개시 단계, 2단계는 유발 촉진 단계, 3단계는 진행 단계이다. 나는 이 발암 과정에서 1, 2단계는 주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다고 본다. 즉, 개시 단계와 촉진 단계에서는 식생활, 흡연, 염증, 호르몬, 방사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3단계인 진행 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암의 다단계 변환 과정. 정상적인 세포가 첫 번째 개시 단계에서 진전, 두 번째 유발 촉진 단계에서 종양, 세 번째 진행 단계에서 암세포. 국소 3. 스트레스는 암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암 발생의 심리적 요인. 독일의 심리학자 로날트 그로사르트는 헤르만 마티색은 중부 유럽 주민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1985년 그들은 학술지 신체의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감정 억압 성향이 암 발생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암에 잘 걸리는 성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특정 성격 특성과 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나는 1994년에 암 면역 치료 전문 병원인 사랑의 클리닉을 개원한 이래로 암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흥미롭게도 환자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환자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한 감정을 드러낼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상처, 고통, 분노와 같은 내면의 응어리가 존재한다. 이 응어리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질병의 진행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 억압과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 유지와 암 예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전인 치유 세미나에서 나는 수강생들이 아래의 성인 아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곤 한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암 치료와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인 아이 체크리스트 1. 사소한 상황에도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을 낸다. 감정적인 반응이 격해질 필요 없는데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2.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인다. 3. 누군가에게 앙심이나 원망, 분노를 품고 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5. 쉽게 상처받고 타인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6. 후회하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습관적인 죄악이나 중독 증세가 있다. 7. 눈치를 많이 보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며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렸다. 8.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 9. 명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10.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은 억누른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를 당긴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지적 장애아와 정신질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암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적 장애아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는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그들처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여성 폐암 환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폐암 환자의 상당수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간접 흡연의 영향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네라고 답한다. 이는 남성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흡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폐암 사례가 매우 많다.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지목하는 스트레스 이론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여러 연구에서 많은 암 환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실이 드러났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정신적인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시스템의 붕괴는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가 유방암 위험을 2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에테보리에 있는 살그레스카 대학의 웨스턴 헬게슨 박사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암 학술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의학 뉴스 전문 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헬게슨 박사는 1968년 38세에서 68세의 스웨덴 여성 1,462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함께 지난 5년 사이에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묻고 5년, 12년, 24년 후 세 차례에 걸쳐 후속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과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던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방암 발생률은 스트레스 그룹의 평균 5.3%, 비교 그룹이 2.5%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는 가정불화 또는 직장일로 긴장, 두려움, 불안, 불면증을 겪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이 결과는 음주, 흡연, 체중, 교육 수준, 유방암, 가족력 등 다른 유방암 위험 요소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헬겐슨 박사는 밝혔다. 없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인 일본의 아보 도우루 박사 역시 암 발생의 원인으로 교감신경 긴장 이론을 제시하면서 스트레스가 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암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병이라고 모호하게 해석하는 대신 암은 과로나 정신적 고민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병이라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는 암 치료 분야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주제다. 흔히 스트레스도 암의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될 뿐이다. 암 예방이나 치료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는 조언에 그치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결국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보도우로 박사는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에서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자외선, 배기가스, 담배 속 벤조피렌, 구운 생선, 탄 고기, 고사리 속 독, 특정 곰팡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외인성 요인은 전체 암의 30% 정도이며 나머지 바람을 촉진하는 것은 내인성 요인이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즉 과로, 마음의 고민, 약의 과용 등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은 어느 것이나 다 심신의 스트레스가 되어 강력하게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과립구의 증가, 혈액순환 장애, 활성산소 대량 발생, 조직 파괴, 림프구의 감소, 면역력 저하, 분비 능력 저하라는 암을 받아들이는 몸 상태를 만들어간다. 아보도르,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 또한 프랑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 연구자인 다비드 세리방 수레베르 박사도 수많은 연구와 저서를 통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통합적인 치료 접근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한 노력과 치료를 통해 20여 년간 암과 함께 생활하며 결국 완치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암 예방과 치유에 관한 책인 항암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암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염증과 스트레스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염증 물질 생산을 급증시키는 원인 중에 사람들이 암을 논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공포를 느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장 잘 알려진 코르티솔이 다량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몸이 상처 입을 것에 대비하게 하여 조직 회복에 필요한 염증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자극한다. 이 염증 요인들은 암이 확진이 되었든 잠복기에 있든 상관없이 종양에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 항암. 날이 갈수록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거나 암의 성장 속도가 지극히 빠른 암 환자 케이스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이 발생하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신체 시스템의 붕괴가 암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을 통해 많은 질환을 치료한 정신 신체의학의 대가이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의대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안타깝게도 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보통 12에서 15 정도인데 그의 수치는 5 이하로 떨어져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폴 트루니에 박사를 만나 마음속에 쌓여있던 증오와 분노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다. 놀랍게도 그 즉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동안 미움이라는 독소가 그의 몸을 병들게 했던 것이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문제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여러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유방암에 걸린 한 환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나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전혀 없어요. 잠시 생각해 보라며 시간을 주자 그녀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시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장남이었던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을 줄 알았지만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으며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이후 그 일을 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한 감정을 잊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을 억누르고 묻어둘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울어야 할 때 실컷 우는 것이 상한 감정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눈물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화병은 몸 안에서 암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이를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암 환자라도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교도소보다 수도원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컷 우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며 건강에도 유익하다. 감정은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 급소사. 혹시 여기까지만 하면 어때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시가 넘을 것 같아서.